네,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여야 양쪽 소식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각 정당의 지지율이 어떤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넘어보기로 하죠. 먼저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 오른 건데요.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8%, 지난주 조사와 같은 지지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지난주와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3월 2일 처음에 창당 선언을 한 직후에는 30%를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대 이제 머물고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 지난 수요일 공식 창당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30%대로는 못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민주당이 아니고 이게 새정치연합 예.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제 컨벤션 효과는 뭐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창당 과정에서 이제 당 강령 문제, 14.6.15 문제, 5.18 문제, 그다음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내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당 대표로 됐지만 최대 주주와 이제 경영자 사이에 간극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대했던 바의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위로를 찾는다면 하락세가 멈춘 일종의 지열 효과 정도는 거뒀으나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혈 효과. 정치 평론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혈 효과네. 요 지금 여론조사를 했던 시점이 창당 전후회거든요. 26일에 창당했으니까 조사 기간이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시점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픈 대목입니다. 자, 이 아픈 대목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이제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전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층은 28%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 판도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약간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장, 미세하지만 그런 것 정도가 내부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도 새정치연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못 찾겠다. 좀 더 지켜보마. 그러니까 그 28% 정도의 부동층, 답을 하지 않는 층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아직까지 창당 때 잘 모르겠다 정도 남아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거를 보면 좀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는 뭐냐면은 앞으로 잘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못할 경우에는 그 지지자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여론조사의 딱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 정강 정책에서 중도 보수를 좀 공략하려는, 외연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즉각적인 효과는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이 뭔가 하면 1년 전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중도로 오려고 했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중도로서 이른바 이제 좌파 아젠다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는 뭔가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당내에 집토끼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 노선을 수정해서 뭐 경제민주화, 복지로 가겠다 하면 반발하는데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리더십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려면 그 아젠다에 많은 인물들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은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는 뭐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를 보면 김종인이라든지 또 2030을 공략하는데 손수조, 뭐 이준석 이런 사람을 통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른바 좌클릭에는 박근혜라는 탁월한 리더와 또 이것이 진정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혈함으로써 그걸 믿게 만들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됐지만 이른바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우클릭의 진정성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못 주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민주당 지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령과 말로서는 우크릭을 합니다 하면 그게 걸맞는 또 파격적 인사들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6차 지방선거가 놓고 본다면 이른바 새정치연합측의 우크릭 행보의 진정성을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를 갖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이제 우클릭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해서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 일단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사람과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거까지 다 공천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단체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선거 자체가. 또 정책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와 대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팍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은 정책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 그러니까 표심을 얻는 거는 거의 기관총 수준이에요. 싸는 정도고 사람은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방금 박상호 박사 말씀 정리 네. 잘하셨는데 사람을 배치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정책을 아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다 근본적인 한계에 있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하더라도 그만큼 금매진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강령 문제 가지고 좀 싸움도 있고 내부적으로 뭐 친도 문제도 남아 있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뜨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안 뜨고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갈까? 지방선거 때는요 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세 자체가 지금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똘똘 뭉쳐 있는 것이고 야권 성향은 지금 뭉치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선거 때 가까워질수록 뭉쳐지는데 다만 뭉쳐지는 것에 더해서 야권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인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집토끼도 단속을 못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등의 기회를 좀 잡아야 될 텐데 육사지방선거에서 좀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떤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 혼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인물을 영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외부 안철수 대표 혼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새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보였는데 당최 그런 인물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 문제가 큰 문제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워낙 여권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의 지지가 탄탄합니다. 이 탄탄한 것이 전반적으로 정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생을 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민생 행보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오히려 민생 정책 이슈를 가지고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겠다. 그걸 가지고 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와 나머지 몇몇 상징적 인물을 가지고 선대위를 꾸려서 네. 세팅을 할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마침 생각이 이 듭니다. 그 첫 법안으로 이제 민생 그런 측면이 제출을 있습니다. 했단 네, 말이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긴 짧지만은 시간이죠. 않은 네. 시간이니까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안철수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대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의원까지 합세고 같이 이제 공동 유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 그런 바람머리를 이 신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뭐 것 그렇게 같아요. 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야권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김한길 대표가 썼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 좀 빨랐다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공천 문제가 있죠. 네.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공천 혁신을 했습니다. 중진들을 막 날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이제 수혈해서 투입합니다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선거는 야당으로는 깝깝한 게 물론 안철수가 한 판에 치르겠지만 정권 심판론이 일단 안 통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견고하게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정권 다음 단위로 내려면 역심판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체장의 상당 부분은 지금 야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거꾸로 심판론을 제기할 판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도 좀 뭐 어려운 데다가 사람 인물난인 데다가 저는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4월 임시국회에서 그나마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냐. 여야가 그동안 제로섬적으로 격돌했다면 여기서 안철수가 대표가 됐더니만 야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우크릭과 좀 결합이 된다면 그나마 현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는 거기 있지 않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큽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지방선거에 전면에 나서되 이제 선대위를 통해서 좀 더 주변에 있는 참신한 인물들, 새정치 연합의 비전에 맞는 인물들을 발탁을 시키되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모임에는 정책밖에 없어요. 새누리당과 워낙 견고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층을 뚫지가 못한다고 얘기하면 정책 승부인데 정책도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현장에 가가지고 풀어내고 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그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호 법안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1호 법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치고 나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추격할 가능성도 남아있고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젠다를 것들을 만들어내는 누가 거죠.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두 달이니까 저는 오히려 뭐 가능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조적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숙제도 많고 갈 길은 먼데 땅 끄면 지는 형국입니다. 네.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사실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네. 그런데 자, 이 지방선거 이야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넘어가죠. 자, 이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인데 여야 모두 지금 집안 싸움이 계속 좀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장 빅매치 경선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 김황식 전 총리가 거의 좀 연락을 끊고 뭐 이틀째 침묵 지금, 시위를 네. 일정 네. 뜻에 접은 상태입니다. 네, 침묵 시위를 그렇습니다.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침묵 시위 재밌는 표현이 침묵 시위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15일 날 귀국하면서 뭐 끝내기 안타를 치겠다. 네. 당이 요구하면 희생번트라도 되겠다. 지금 오늘 프로야구 개막하는데 야구용을 쓰면서 이제 반등했습니다. 반등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안철수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도 여의도만 가면 늪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박심 논란을 찬찬히 보면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와서 뭘 했는데 박심 논란이라 의심받을 얘기 딱 구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이랑 통화 뭐 하는 사이다. 이 얘기인데 정몽준 이혜원 측에서 집요하게 박심이에 대해서 공작적 차원, 당 지도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은 정몽준 의원이 다 따먹었습니다. 원샷 경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황식 총리 후보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니까 4개의 권력을 4개 나눠서 각자 개표를 하는 쪽으로 가자 했는데 정몽준 입장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김황식 총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죠. 당 내에서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보니 두 분에 비해서 이혜원 후보의 지지도가 빠지니 흥행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대1 구도로 토론을 붙이는 게 어떻겠냐의 제기에 두 분이 발끈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독박을 김황식 후보가 썼습니다. 마치 김황식 후보가 그걸 요구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캠프 내에서 강경 기류가 굉장히 압도한 게 아니냐. 실제로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박심 논란의 공작이나 하는 후보처럼 비춰진 데 대한 반발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경선을 보면 손학규 그 당시 후보도 보이콧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이콧은 좀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쓰는 또 선거 기법이기도 하다. 예. 반드시 포지티브한 기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총괄적으로 봤을 때 김황식 총리가 현상을 좀 타파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일종의 이틀 정도는 가출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집에서도 어릴 때 가출하면 잘못을 저질러 가출하면 부모님 일단 집에 들어오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 효과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오늘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서 네. 새누리당 의원 5분이 오늘 김황식 총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정한 경선을 돕겠다라고 네.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전 총리가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간다? 네, 없다고 봅니다. 일국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고 첫 정치 시작입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경선 규칙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탈한다. 이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명분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명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뭐가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황식 전 총리는 이렇게 하다가 내일쯤 복귀하면은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3파전으로 경선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고 당초에 그렇게 방향을 내렸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나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기분 나쁘다. 하루 이틀 정도 이게 침묵을 치고 난 다음에 딱 복귀하면은 그래도 좀 다르다. 역시 김황식 전 총리는 좀 행정가 법률가 출신으로서 또는 행정인으로서는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복귀하면 더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시한이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조선신문에
김학식 총리 복귀 떠야 되는 거지. 내일도 안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버리면은 정말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민 박사님 예.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집 차려도 될 정도로 예측이 뛰어나시니까 아마 박 박사님 말대로 내일 만약에 다시 경선 복귀를 선언하면 제가 밥을 사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시나요? 아마 저도 뭐 박 박사님 맥락인데 뭐 경선에서 이탈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적절한 없다. 시점에 예.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면 어느 시점인지 뭐 박 박사님 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언제든 복귀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생방송이어서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좀 이렇게 좀 빨리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예. 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의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신경민 최고위원이 무공천 입장을 다시 검토할 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이 논란이 무공천 논란이 공론화되면 아무래도 이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 할 때 보니까 양 대표, 두 대표를 추대하면서 약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철수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초선거를 야당 입장에서 공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지하고 예. 이게 지금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 새로운 정당, 야권 통합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만 그 구성원들 사이에 완벽히 견고한 결합이 이루어졌냐 안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과 관련된 논란 아니냐. 이 논란은 뭐 선거가 거의 임박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래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적 불안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정치적 쟁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 완패한다. 기초선거 완패. 한 군데도 못 고친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도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책임을 묻겠다. 누가? 내가. 또는 우리 쪽에서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둘 다 내용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지방선거에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공천하다 칩시다. 하는 순간에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두 지도자 물러나야 됩니다. 예. 이 정당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방선거 치면 어떠냐? 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도.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믿고 가는 게 정치죠.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감수해낼 수 있을 때 그 정당이 질 걸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려 했구나. 국민들이 느껴가지고 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매번 이기는 게임 하다가 지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더라도 정말 초토화된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걸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단기 간에 손해가 있더라도 총선, 뭐 대선에서 크게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공천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계파별로 셈법도 다르고요. 또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좀 전략 공천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요, 이제 정치학자로서 예. 국민 경선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기 박성환 박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은요, 한마디로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조직 싸움입니다. 예. 저는 지금 박성환 박사를 좋아합니다만은 만약에 서울의 A 지역에 정말로 저 좋은 분을 갖다가 공천시켜달라. 전략 공천은 저런 분은 가능합니다. 공천 혁명을 하면은 뛰어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향식 공천하라. 100번 나와도 안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줄도 없고 뭘 이기죠? 안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 쪽에서 얘기할 때는 새로운 정치 당을 만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직 기반도 없는 데다 가지고 상식 공천하자?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전략 공천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좋은 인물을 공천할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전략 공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모든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인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유의미할 수도 있다. 네, 네. 송교 네. 박사께서 어떻게 일단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총선하고 다른 게 지금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기 하나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예. 계시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지역을 가보면 호남 야권의 텃밭입니다. 영남 거의 되기 힘든 데 아닙니까? 그 외에 충청도 한두 곳이니까 실제로 이제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는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김상근 교육감이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했는데 거기서 뭐 국민 경선 요소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는 당 지지도를 겨냥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새 후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경선 룰을 가지고 좀 치열하게 경기도부터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듯이 이렇게 흥행몰이를 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호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국민적 관심은 약할 것이거든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국민 경선 방식 옛날에는 심지어 우리가 모바일 선거까지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폐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선 방식 가지고 국민의 감동을 주기는 힘든 구조다 지금 야당이 서 있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인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선 방식보다는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간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은, 박상병 박사 두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국진단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